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은 뚜르드 프랑스의 지금 이제 타임이 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29일부터 6월 29일부터 뚜르드 프랑스가 시작합니다. 제가 타이틀은 뚜르드 프랑스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뚜르드 프랑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코스가 어떻고 또 뚜르드 프랑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뚜르드 프랑스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자전거 대회입니다. 1903년에 첫 자전거 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 자전거 대회가 만들어진 그 유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인데, 프랑스에 있는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사가에서 이제 어쨌든 신문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어떤 이슈를 만들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자전거 대회인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뚜르드 프랑스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1일에서 23일 정도 동안 코스를 이렇게 짜가지고 엄청난 극악의 코스를 짜가지고 이 선수들이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이잖아요. 120년 전이네요. 굉장히 옛날인데 당시의 자전거 기술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했음에도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이 도전 의식과 이런 거는 정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신문사가 판매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당시 기준으로 하루에 8만 부가 판매가 되는 엄청난 기록을 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뚜르드 프랑스는 굉장히 이렇게 120년 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단이 됐던 적은 딱 2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딱 2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금까지 대회를 이어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었을 때도 뭐 대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관리를 해서 그렇지 그래도 대회를 열기는 했었어요. 뚜르드 프랑스는 한 팀은 한 20개 팀 정도가 출전을 하고요. 한 팀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편으로 시리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왜 자전거가 이렇게 팀 스포츠인지, 한 팀에 8명이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 다음 편에 또 만들도록 할 거니까 또 봐주시길 바라고요. 뚜르드 프랑스는 단순한 자전거 대회가 아닙니다. 그 세계 3대 스포츠를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F1, 두 번째가 월드컵, 축구, 그리고 세 번째가 뚜르드 프랑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층과 이슈 그리고 비즈니스의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뚜르드 프랑스를 보는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주류긴 해요. 자전거 이 사이클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비주류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 특히나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자전거 대회가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투어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뚜르드 프랑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만 하는 지로 디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하는 부엘타 에스파냐? 맞나? 하여튼 그 세 개의 경기가 세계 3대 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보통 경기들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일 동안 엄청난 코스들을 라이딩을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뭐 비유가 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마라톤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km씩 21일 동안 매일 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코스인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하고요. 상금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1등 상금 해봐야 1등한테 주는 상금이 7억 정도, 하나로 했을 때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이게 뭐 그 F1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상금은 상금일 뿐이고 이 선수들은 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봉을 다 받죠. 그 연봉이 뭐 잘 받는 선수들은 몇십억에서 뭐 100억대까지 뭐 이렇게 크게 받는 선수들은 있으니까, 물론 상금은 중요한 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회 위상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1등 전체 1등을 한 선수에게 7억이라는 상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상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에는 이 그 전체 1등을 한 사람한테는 옐로우 저지를 주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선수한테는 폴카닷 저지라는 흰색의 그 빨간 땡땡이 저지를 줍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잘하는 선수한테는 녹색 저지, 그리고 가장 어린 영라이더 중에서 가장 잘 탄 선수한테는 화이트 저지를 주고요. 이 선수들도 이 저지를, 그 자신의 저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돈을 또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옐로우 저지를 내가 입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만 하면 한 스테이지에 500유로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대회가 펼쳐지면 거의 한 180명 정도, 한 그 정도 인원, 한 2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잘하는 선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인데 500유로밖에 안 준다는 거는 조금 좀 짜긴 하죠. 거기다가 화이트 저질은 하루 이게 유지했을 때 300유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큰 돈은 아니고 그냥 뭐 고기 사 먹을 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지 제가 찾아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선수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뭐냐면 술입니다. 술. 이게 뭐냐면 술이에요. 자, 이 정보에 보면은 1960년대까지,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전이죠. 그때까지도 대회에서 술을 마시는 게 허용이 됐다고 해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먹고 그 고통을 잊어라! 라고 해서 이 술을 공식적으로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자전거, 자, 보세요. 기어가 안 보입니다. 기어가 없어요. 이게 대회가 워낙 오래 전부터 했던 대회고 자전거에 진짜 초창기 때 했던 대회다 보니까 기어가 없던 시절에도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 보면은 엄청난 산악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악 구간들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흙탕길이에요. 근데 여기를 그냥 이런 자전거를 타고 완주를 한 겁니다. 기어가 없던 시절에. 그래서 지금의 난이도와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시절 때 이거를 어떻게 탄 건지 진짜, 그리고 완주율도 지금은 완주율이 제가 알기로 90%가 당연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완주율이 뭐 60%인가 70% 하여튼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각 어필, 알프 듀에주 뭐 이런 데서는 끌바를 하는, 뭐 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끌바를 하는 그런 정도로 난이도가 지금과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극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팀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 선수를 잘 보시면은 여기 목에다가 뭘 감고 있죠? 이게 뭐냐면 타이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펑크가 나거나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뚜르드 프랑스나 이런 자전거 대회들은 팀카나 이런 중립 차량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뭐 바퀴를 바꿔 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애초에 자전거 자체를 바꿔서 라이딩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때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펌프니 뭐 이렇게 뭐 타이어니 이거를 직접 자기가 다 짊어지고 라이딩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헬멧을 쓴 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자, 이게 헬멧을 자전거 대회 때 공식적으로 쓰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인 랜스 암스트롱, 그 시절만 돼도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헬멧을, 그러니까 완전 100% 착용은 아니었습니다. 다운이나 이런 데는 써야 됐었는데 어필에서는 헬멧을 벗어도 됐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낭만의 시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수 보시면 담배를 피우고 있죠. 이것도 옛날에는 공식적으로 또 허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물론 1920년대니까 굉장히 옛날이긴 해도 어쨌든 뭐 이 담배를 피면 이게 뭐 어쨌든 니코틴 이런 거에서 각성작용이 뭐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허용이 됐었다고 해요. 뭐 다양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여성 대회는 없느냐? 여성 대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덜하고 하다 보니까 2009년까지 이제 잠깐 운영을 하다가 이제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이야기인 이 대회 코스에 대한 걸 좀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옛날 시절에는 이렇게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길을 이렇게 탔죠. 지금 보시면 난리 나죠. 낭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친구가 제가 볼 때 보급해주는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자전거를 보시면 이 자전거는 저 뒤에 기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00년대 초반은 아니라는 거죠. 한 중반이나 후반쯤의 사진일 텐데 선수들의 지금 헬멧도 약간 그래도 헬멧스러운 걸 좀 쓰고 있죠. 머리가 그래도 약간은 보호가 되는 듯한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몸에다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보급이나 이런 거를 좀 담당해주는 이런 팀원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스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그냥 뚜르드 프랑스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 게 지금 2024년 뚜르드 프랑스 코스 정보가 있습니다. 뭐 팀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오늘 볼 거는 바로 이 루트를 볼 겁니다. 자, 이게 여기를 딱 보시면 이제 진짜 대단한 게, 자, 스테이지는 총 21개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중간에 쉬는 날이 두 번 있어요. 딱 중간에 이렇게 두 개가 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껴 있는데, 자, 요 두 날짜는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쉬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난 코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뚜르드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스테이지 타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지 코스, 전반적으로 평지 코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시는 요게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두 번째 스테이지 보면 여기 높은 산 높이가 한 250m, 270m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200km 코스인데 이렇게 산이 한 200m짜리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평지 코스, 사실상 거의 평지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코스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산악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144.6km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산은 2109m, 요 산은 2800m짜리. 와, 2800m짜리가 있네요. 제가 스위스 놀러 갔을 때 2000한 2, 300m짜리 산을 하나 넘어 봤는데 그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2800m. 거기다가 어필이 무려 거리가 22.9km에 6.9%. 그러니까 평균 경사도 6.9%에 22.9km, 그러니까 23km짜리 연속 어필이 있는 이런 코스를 타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타고 다음날 쉬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자, 이게 지금 스테이지가 19번 스테이지죠. 자, 20번 스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스테이지에도 아까보단 작죠. 하지만 1000m, 1600, 1500, 그리고 마지막에도 거의 1500 이상급으로 끝나는 4개의 어필이 그 다음날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뚜르드 프랑스 2023년, 자, 코스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매년 출발지도 바뀌고 도착지는 항상 똑같아요. 하지만 출발지는 매년 바뀌고 내부 코스도 중요한 어필들,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뭐 무슨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알프 듀에즈나 뭐 이런 하여튼 유명한 코스들은 항상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이렇게 변화들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어떤 스테이지라도 우리 동호인 기준에서는 하나만 타도 며칠은 쉬어야 돼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요. 자, 이게 177km짜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필은 그렇게 힘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들은 우리 동호인들처럼 어느 정도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77km를 경쟁을 하면서 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선수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내가 프로 선수고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보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 상황에서 그 경쟁 상황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서 이 177km를 타서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문제는 그 다음날, 자, 스테이지 6 가면 이 다음날 또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스테이지 7 또 있어요. 이거는 거의 어필이 없네. 아, 이거는 ITT 하는 날이네요. 25.3km인 거 보니까 ITT를 또 해야 돼. 근데 차라리 그냥 이런 평지 스테이지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ITT는 내가 예를 들어서 25km면 프로 선수들 기준에서는 거의 한 30분에서 35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를 모든 힘을 다 쥐어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쉬지도 못하고 또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뚜르드 프랑스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스포츠는 다 힘들겠죠, 당연히. 모든 스포츠는 당연히 다 힘들겠죠. 네, F1도 힘들고, 뭐 축구도 힘들고, 뭐 배구도 힘들고, 농구도 힘들고 다 힘들겠지만 뚜르드 프랑스가 이런 자전거 투어 경기들이 진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전거를 타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진짜 퍼포먼스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코스를 잠깐만 이거를 타고 다음날 또 타? 이런 생각을 할 때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스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코블스톤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타야 되고 하는 굉장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 200km 타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200km 타보셨죠? 200km를 뭐 열심히 좀 탔다고만 해도 다음날 눈이 안 떠져. 다음날 눈이 안 떠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 다음날 그거를 또 타야 되는데, 심지어 그게 경쟁이라는 거죠. 물론 프로 선수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타야겠죠. 뭐 열심히 타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런 스테이지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맵을 보면, 자, 요렇게, 자, 여기 보면 1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랄랄랄랄 해가지고 이동하고 해서 쭉 해가지고 산악을 거쳐가는, 그러니까 요게
요 알프스 산맥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이게 프랑스 땅이, 자, 프랑스 땅이 이만하게 큰데 스타트는 여기에요. 1번 스테이지가 요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를 전반적으로 보면 알프스 산맥을 굉장히 많이 거쳐가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네, 매번. 그 전에는 모나코 거기서 스타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모나코에서도 자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왜냐면 뚜르드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명이 시청하는 스포츠 중계다 보니까 그 중계에 자기 나라가 또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나코에서 뚜르드 프랑스 그 주최 측에다가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올해 스타트는 모나코에서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가 진짜 인기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를 보다 보면 뭐 선수들에 대한 뭐 경외감, 뭐 이런 노력에 대한 진짜 그런 뭐 감정이입, 뭐 다양한 볼거리, 슈퍼스타도 있고 타데이 포가차와 같은 슈퍼스타도 있고 있지만 프랑스의 이 경치들, 예, 이렇게 프랑스의 도심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 띄워놓은 것처럼 이런 알프스 산맥, 여기가 알프 듀에즈인가 그럴 텐데 이런 멋진 어필들과 이런 정말 산악 구간을 헤쳐나가는 그 정말 200명이나 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좀 평지 코스나 이런 데에서는 좀 아무래도 지겨운 게 좀 있기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면서도.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자전거 대회 하면 보러 가는 사람 없죠. 사실 저도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좀 아무래도 비인기 쪽이고 비주류 쪽의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데 뚜르드 프랑스만은 뭐 지로 디탈리아나 다른 투어 경기들을, 뭐 모든 투어 경기들을 다 합치더라도 뚜르드 프랑스 하나보다도 인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뚜르드 프랑스의 인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알프스, 제가 또 나름 그래도 알프스에서 자전거를 타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스위스 쪽 알프스와 프랑스 쪽 알프스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경치나 좀 비슷하게 좀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스위스가 좀 더 좋다고는 해요. 예, 근데 프랑스 쪽 알프스도 뭐 못지않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영상만 봐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이 프랑스의 뚜르드 프랑스 코스들의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 요 옛날 사진이죠. 이렇게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들 끌발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코브르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이 코스입니다. 요거 그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멋진, 그리고 지금은 그 팀타임 트라이얼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팀타임 트라이얼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시 부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팀타임 트라이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에 팀 전체에 영향이 이제 좀 많이 끼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칸첼라라라든지 아니면 토니 마틴 같은 그런 진짜 그 독주에 너무나도 강력한 선수들이 이 경쟁에 좀 약간의 공정성을 좀 해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저는 없었지만, 어쨌든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팀 타임 트라이얼이 없는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알프 듀에즈 아닌가 했던 게 알프 듀에즈 아닌가 보네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어쨌든 요 프랑스어라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구간이 3.7km의 평균 경사도가 8%짜리 어필인데 평속이 타데이 포가차의 기록이 여기 4번에 있어요. 자, 타데이 포가차가 요 어필을 20평속이 22.5 사람인가? 예. 평지가 아니라 경사 한 2%만 해도 요 속도 내도 잘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를 10분 만에 올라갔다. 예, 이게 1등, 2등, 3등, 4등이 거의 뭐 몇 초 차이 날 정도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게 VAM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 평판만 봐도 와, 진짜 10분 동안 432라는 겁니다. 10분 동안 432. 그리고 이게 이것만 탄 게 아니라 이날의 코스를 다 타면서도 이 파워를 내는, 같은 거의 경외로운 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 지도는
작년 지도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얼마나 크게 다른지 알 수 있죠. 완전 코스의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다른 코스로 매년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 코스의 피니시가 파리가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항상 전통적으로 마지막 피니시는 파리에서 했습니다. 파리 그 개선문 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아까 보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이게 진짜 맞다면 제가 알기로 40년 정도 동안 피니시가 파리 개선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사이트 맞는데? 2023년 루트. 에이? 이게 진짜 맞다면, 그러니까 모나코에서 이제 피니시가 모나코예요? 피니시가 모나코는? 왜? 이 전통을 왜? 모나코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줬나 봐요. 아닌가? 아니면은 모나코와의 뭔가 하여튼 뭐가 있나? 제가 알기로 40 몇 년 동안 이건 전통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뭐 이날 파리에 뭐가 하여튼 뭐 큰일이 있던지, 아니면 그것 때문인가? 올림픽 준비? 아니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준비 때문인가? 올림픽 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면, 지금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면 모나코에서 피니쉬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아까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는 이 리스트만 봤어요. 맞네. 모나코에서 니스를 가는 거네요. 진짜 맞네. 조금 충격이네요. 제가 알기로 40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 아시는 분 또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뚜르드 프랑스가 어떤 대회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떤 전통들이 있는지를 오늘 아주 얕게 알아봤습니다. 얕게, 깊지 않게. 제가 어차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잘 몰라요. 제가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주 얕게 여러분과 함께 뚜르드 프랑스가 뭔지,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알아봤고, 요 다음 시리즈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축제죠. 뚜르드 프랑스를 좀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또 말이 너무 많았는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